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100번째 A매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16번째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됐는데요. 6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른 칠레와의 A매치 친선 경기에서 직접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까지 터뜨리며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 이후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경기에서 지고 나서 축하를 받는다면 마음이 아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활약을 통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브라질전 5대1 참패의 기억을 지우면서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도 벤투호 수비 불안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경기 후 벤투 감독과 칠레 대표팀 감독의 인터뷰, 경기 상세 기록과 이날 경기에서 드러난 한국 대표팀의 여전한 문제점들 지금부터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칠레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전반 12분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 프리킥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2대0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출전으로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서 100번째 경기를 소화하면서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00경기 기념패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6월 6일 현충일에 개최가 되면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기 위한 카드 섹션이 진행이 됐고, 더불어 지난해 작고한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영웅 고 유상철 선수에 대한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기억해 유라는 이 카드 섹션은 유라는 의미의 당신이라는 뜻이 순국 선열들의 의미도 있고 유상철 선수의 유의 성씨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2021년 6월 7일 향년 49세로 작고했죠. 올해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막 6월 7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 빌고요. 유상철 레전드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저희도 갖겠습니다. 한국 대표팀 브라질전 5대1 패배 이후 전반적인 손질을 가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을 대응할 수 있는 중원 구조 및 또한 전방 압박을 강화하면서 공격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구조를 구축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했습니다. 조규성 선수, 황의조 선수를 모두 벤치에 내리고요. 황희찬이 왼쪽, 나상호가 오른쪽으로 배치된 빠른 공격수 3명을 배치했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2명의 정우영 선수가 나란히 출전했어요. 한준TV에서 프리뷰에서 전망하고 기대했듯이 프라이부르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 작은 정우영 선수가 이재성 선수의 부상 공백 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 배치돼서 부지런한 움직임과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칠레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이고 황인범 선수의 곁에서 중앙 공격 연결고리 역할도 해주고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와도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난 경기에 비해 정우영 선수가 가세한 중원 라인의 밀도가 높아졌고요. 포백 라인에서는 이용 선수와 김양권 선수가 몸 상태에 조금 이제 피로의 문제 때문에 교체가 되고 홍철, 권경원, 정승현, 김문환이 포백을 구성하고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가 그대로 나서면서 여러 골키퍼들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후방 빌드업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실전형 훈련과 담금질에 집중을 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벤투 감독도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선수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렸어요. 이날 경기 활약에 대한 질문에 정우영은 좋은 기술을 가진 선수이고 경기 이해도가 뛰어나다.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고 경기 중에 높은 리듬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듬감 있는 플레이, 빠른 플레이, 템포 있는 플레이, 그리고 노련한 플레이를 보였다는 것이고 공수 양면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면서 좋은 경기를 치렀다고 했어요. 공격 전개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방의 수비자로서 전방 압박 능력이 아주 좋았고 사실은 박지성 선수의 재림 이라고 불릴 정도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경기 도중에 스프린트 횟수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속도감이라든지 활동 범위라든지 모든 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유럽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이번 경기 활약을 통해서 사실 벤투 감독이 6월 A매치 소집 기간 동안 이재성 선수가 달고 있던 10번 등번호까지도 정우영 선수에게 부여했는데 2022 월드컵 본선에서는 아마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 기회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될 정도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날 경기의 전술적인 포인트가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배치한 것인데요. 벤투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이미 스트라이커로서 뛴 적도 있고 활약이 가능한 선수라면서 토트넘에서도 원톱, 투톱으로 활약한다는 말로 공격수로서 황의조, 조규성 선수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월드컵 본선에서도 충분히 상대의 전술 전략에 따라서 윙어와 스트라이커의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손흥민 선수를 다르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의조, 조규성이 무조건 원톱으로 번갈아서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를 보여준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한 이 원톱으로서의 전술도 좋았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 포진이 더 나오지 않을까, 황의조, 조기성 선수가 조금 더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줬고요. 또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100번째 경기를 출전한 것, 센츄리 클럽 가입을 축하하면서 이런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은 감독에게도 좋은 경험이라고 말하면서 포르투갈 축구의 레전드인 벤투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큰 선수이고 대선수이고 세계적인 선수인지를 인정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능력을 알 것이다. 구단뿐만 아니라 토트넘에서뿐만 아니라 대표팀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며 손흥민 때문에 기쁘다. 긴 기간 더 좋은 하루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덕담까지 했습니다. 이날 경기 황의조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몸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부분, 기술적인 선택이라고, 전술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황의조 선수가 브라질을 상대로 골을 넣었고 경기력에 만족하고 있지만 또 황의조 선수도 본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운해할 거나 마음 상할 일은 없다. 다만 공격 전술에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고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력이 좋았지만 그 관계없이 변화를 가져간 것이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플랜을 새롭게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브라질전 5실점을 했고 칠레와의 경기 실점이 없긴 했지만 실점할 수 있었던 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계속해서 드러난 수비 불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 경기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즉 김민재 선수가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있었던 경기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전보다는 문제점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면서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불필요한 플레이를 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말로 수비진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수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물론 게다가 수비 라인에 몇몇 주전 선수가 빠진 부분도 영향이 있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비에 대해서는 일단 전방에서 1차 압박에선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아래에서 플레이할 때, 즉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고치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또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칠레 대표팀은 에두아르도 베르소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를 치른 것인데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칠레 대표팀이 이제 가리 메델 선수를 중앙 미드필드에서 센터백으로 내려서 기용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베리소 감독이 다시 포백으로 돌아가면서 메델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드로 전진 배치시키고 쿠스체비치와 디아스를 두 명의 센터백으로 놨거든요. 그리고 이색적인 것이 이번에 합류했던 베테랑 풀백인 메나 선수가 벤치를 지키고 이바카체와 메사토 이 두 명의 선수가 좌우 풀백으로 배치가 됐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한국과의 경기를 통해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날 퇴장을 당하기도 한 이바카체 같은 경우에는 1999년생으로 어린 선수로 칠레의 에버튼에서 뛰고 있는 신예고요. 벨기에의 코르트리크에서 뛰고 있는 메사토 같은 경우도 이 선수가 라이트백인데 2002년생으로 아직 만 19세의 어린 선수예요. 이 두 선수가 이제 앞으로의 칠레 축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대주로서 출전을 했고요. 공격 라인은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많은 골을 기록한 브레레톤 장신 공격수를 중심으로 메네세스와 발렌시아가 좌우 측면,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로는 누네스,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 카디스에서 뛰고 있는 알라르콘이 배치되면서 젊은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경기를 좀 뛰었습니다. 베리소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공수전환과 압박이 우리의 주된 전술이라는 말로 비엘사 감독의 수석 코치 출신으로 칠레에서 좋은 경험을 했었고 그때의 축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경기 지긴 했지만 공격적인 축구를 우리가 보여주는 게 목표였고 졌지만 만족스러웠다라는 말로 10명이 된 상태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특히 후반전에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던 것을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돌아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선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존재만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고 칭찬했어요. 수비수와 1대1로 상대했을 때 무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위협적인 선수이며 그런 존재감과 개인 능력을 통해서 한국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로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한국을 상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고요. 또한 오늘 우리 팀에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손흥민 같은 뛰어난 선수를 상대하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남미나 유럽의 강호들과 신선 경기를 하면 또 그런 선수들과 경기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는 유럽과 남미의 팀들도 손흥민 선수를 상대하는 게 좋은 경험이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스타 월드 클래스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의 경기를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간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골을 넣은 선수 황인찬 선수에 대해서도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한국은 정말 빠르고 공수전환이 좋았다. 압박이 뛰어났고 그 과정에서 첫 골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 상세 기록을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지만 아쉬운 점들이 솔직히 많았던 경기입니다. 점유율은 한국이 52%로 앞섰는데 상대가 10명으로 뛴 후반전의 시간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점유율을 기록한 것은 조금 지배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팅 숫자 11대7로 우리가 앞섰지만 이 슈팅 기회들 속에서도 빅찬스는 각각 2개씩이니까
유망한 기회를 만든 것을 본다면 대등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빅찬스 두 개를 서로가 또 놓쳤어요. 사실은 완벽한 기회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 대표팀이 조금 원더골을 넣으면서 앞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86%대 84%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오프사이드 3개씩, 코너킥 3개씩 기록하면서 사실은 좀 팽팽한 경기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 기록을 더 살펴보면요. 슈팅 숫자가 11대 7로 우리가 앞섰는데 유효 슈팅이 3대 1로 우리가 앞섰잖아요. 하지만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시도한 슈팅이 우리는 4개였고 칠레가 5개나 있었습니다. 즉 우리 수비가 쉽게 허물어지면서 박스 안으로의 진입을 허용했다는 것이고요. 우리 선수들의 슈팅 중에 7개가 박스 바깥에서 나온 중거 슈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면서 골문을 노리긴 했지만 빌드업을 통한 세밀한 플레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아쉬웠다. 특히 수비진이 쉽게 허물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칠레 대표팀이 롱볼 전개에서 조금 더 정확한 패스를 보이면서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경험이 적고 어린 선수를 많이 투입했던 것을 감안하고 원정팀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칠레가 생각보다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매체 폰몹의 평점을 보면 그래도 이날 경기 추가골을 넣고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이 좋았던 손흥민 선수가 8.1점으로 MOM이었는데요.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도 8.1점으로 손흥민 선수와 동점을 받았고 또 선제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가 7.7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인상적이었던 선수 3명은 역시 손흥민, 황희찬, 정우영 선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한 골을 기록했고 또 6개의 슈팅을 시도하면서 활발하게 슈팅을 많이 때렸고요. 패스 성공률도 87%로 공격 수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줬고 기회 창출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슈팅 정확성이 40%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기록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빅찬스 2개를 놓쳤던 것,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빗나간 슈팅, 옆구무를 때린 슈팅들이 있었던 것, 아무래도 칠레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와 2명씩 달라붙는 상태에서 각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나왔고요. 정우영 선수, 황희찬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죠. 슈팅 시도는 한 번 있었는데 기회 창출을 무려 4개나 기록하면서 과감한 플레이, 좋은 연결고리 역할, 링크 플레이를 잘해줬고요. 수비 상황에서도 가로채기 1개 성공, 태클 1개 성공, 볼 회복 2개를 성공하면서 전방 압박을 아주 잘해줬다는 것이 기록으로도 드러납니다. 황희찬 선수도 한 골을 기록했는데 단 하나의 슈팅 시도로 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롱볼 패스 연결을 3번 모두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전환 패스, 반대 패스 이런 것들을 잘 풀어줬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 정말 가벼운 몸놀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비 가담도 좋았는데요. 걷어내기 하나, 헤더 커트 하나, 골 가로채기 5개를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황희찬 선수 이날 최고의 플레이를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의 세부 장면도 분석해 드릴 텐데요. 전반 13분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 과정은 황인범, 정우영으로 이어진 패스 전개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서 황인범 선수가 공을 받았고 빠르게 이제 공을 이동하면서 이동 트래핑을 하면서 정우영 선수에게 넘겨줬고 정우영 선수 역시 한 명을 제끼고 들어가면서 대각선으로 돌파하면서 상대의 2명의 칠레의 압박을 빼내면서 반대편에 빈 공간에 있는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잘 줬어요. 그리고 나서 황희찬 선수가 돌파를 하게 되는데 손흥민, 나상호가 각각 중앙과 우측에 있다 보니까 칠레 수비가 벌어져 있었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 칠레 수비가 좁혀 들어왔는데 그 좁혀 들어오는 사이에서도 공을 잘 컨트롤해내고 빠른 타이밍으로 오른발 중거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황희찬 선수가 멋진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슈팅도 좋았지만 황인범, 정우영으로 이어진 연계 플레이도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도 있었는데요. 전반 36분에 알라르콘 선수의 스루 패스가 우리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절묘하게 빠져 들어가면서 누네스 선수가 배후에 침투했고 오른발 슈팅을 때렸는데 옆구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 슈팅이 사실은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면 실점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누네스의 침투를 우리가 완전히 빠뜨렸고 슈팅 상황에서의 대응도 늦었고 또 패스가 들어올 때 전방 수비, 전진 수비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내준다면 월드컵에서 실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장면들, 특히 홍철 선수의 뒷공간이 계속해서 공략당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반 38분에는 메네세스 선수가 중앙지역에서 우측 전방으로 또 한 번 날카로운 로빙 패스를 연결하면서 홍철 선수가 발렌시아 선수의 침투를 빠뜨렸고 이 발렌시아 선수의 슈팅이 또 한 번 옆구무를 때리고 빗나갔기에 망정이지 실점할 수 있는 위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 45분에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위기가 있었는데요. 큰 정우영 선수의 패스를 작은 정우영 선수가 받고 공격으로 전개하려고 했는데 패스가 조금 길었어요. 이 공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면서 칠레 선수들이 압박으로 이 공을 따냈고 바로 브레레톤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이 브레레톤 선수의 슈팅이 대각선 슈팅으로 연결되면서 골문 반대편으로 빗나갔기 때문에 또 한 번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연달아서 3골을 내줄 수 있는 정말 위기였고 우리가 후방 빌드업에서의 실수뿐만 아니라 빌드업하기 위해 전진을 할 때 풀백 뒷공간을 자꾸 공략당하는 부분들, 특히 홍철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김진수 선수가 빠진 가운데 측면 수비력에 대한 그 밀도가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이 후반전의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후반 8분에 칠레의 레프트백 이바카체 선수가 패스미스를 한 이후 정우영 선수가 이 공을 따내고 역습을 시도하자 거친 태클로 막아섰던 과정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됐고 이후에는 좋은 장면들, 아무래도 칠레가 한 명이 적다 보니까 꽤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21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작은 정우영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문전으로 침투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두 명의 수비수의 맞대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공을 탈압박 해내고 연결해줬고,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공을 지체 없이 논스톱 패스로 또 좋은 각도로 수비수가 따라할 수 없는 위치로 너무나 좋은 패스를 보내줬어요. 다만 손흥민 선수가 가마찬 공이 빗나가면서 무산이 됐는데, 사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상호 선수와의 호흡이 좀 맞지 않았어요. 특히 나상호 선수의 패스 타이밍이나 패스 위치가 좋지 않았는데 정우영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이런 공간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패스를 내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또 월드컵에서도 작은 정우영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이제 2선 파트너로서 꽤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 22분에 벤투 감독은 작은 정우영 선수를 빼주고 스트라이커인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면서 상대가 아무래도 10명으로 뛰다 보니까 조금은 공격적인 숫자를 늘리는 4-2-4에 가까운 형태의 경기를 운영했는데요. 문제는 이 교체 이후에 오히려 한국의 플레이가 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정우영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전방에서 많이 움직여주면서 연결고리 역할은 물론이고 전방 압박을 잘해줬던 역할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칠레가 후방 빌드업이 살아났고 우리가 수적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계속 맞이했습니다. 후반 28분에는 측면에서 앞으로 전개된 스루 패스를 브레레톤 선수가 받았는데요. 사실 권경원 선수가 좋은 위치를 잡고 있었는데 1대1 상황에서 완전히 제껴지면서 골키퍼가 1대1 기회를 내줬거든요. 김승규 선수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사실 동점골을 충분히 내줄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고, 우리가 사실은 전열이 정비된 상태에서 상대가 이제 이 옵사이드 트랩을 깨는 스루 패스를 보냈을 때 수비가 1대1에서 무너진다면 역시나 실점할 수밖에 없는데, 월드컵 본선에서는 브레레톤보다도 훨씬 더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벤투 감독은 후반 31분에 지친 나상호 선수를 빼고 발빠른 엄원상 선수를 투입했고, 엄원상 선수가 들어가면서 칠레가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후반 45분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와 2대1 패스를 또 주고받았고, 황희찬 선수의 과감한 돌파 시도가 페널티 에어리어 진입 직전 거친 태클에 이제 넘어지는 파울 유도 상황이 됐고요. 이 좋은 위치에서 얻은 프리킥, 손흥민 선수가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 상단 구석을 찔러 넣으면서 결국에는 아슬아슬하던 1대0 상황을 2대0으로 만들면서 승리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좋은 장면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수비적으로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도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날 경기 100번째 A매치 출전,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손흥민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매 걸음걸음, 매 경기가 역사가 될 겁니다. 한국과 파라과이의 6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6월 세 번째 친선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기록 A매치 탑3에 들 수 있는 한국 역대 득점 기록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6월 14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6월 A매치 마지막 일정인 이집트와의 경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국 대표팀 브라질전보다는 조금은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숙제가 많습니다.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는 공수 양면에 걸쳐서 더욱더 나아진 플레이가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한준TV를 통해서 계속해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대표팀의 소식, 캡틴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